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주린이들도 그렇고 또 주린이가 아니더라도 대차 대조표를 그냥 눈으로 하면 훑는 정도로서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자산보다 부채가 크니까 이 회사 건전하구만, 이 정도로 그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대차대조표는 오히려 손익계산서보다 더 중요해요. 대차대조표 이제 자산 구성을 보면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이나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그리고 우체국에서 발행한 그 우편한 정서 등은 큰 문제 없어요. 그건 가격이 정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이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구나라는 정도 인식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자산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금성 자산을 빼고 단기성 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이든지 아니면 고정자산이든지 또 대변에 있는 유동부채이든지 아니면 고정부채이든지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동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최소한 주식 투자자 또는 회사 경영자라면 동태적으로 해석 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차대조표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작성하는 그 주요 장부인데, 그리고 정권 전문가들이 주당 순자산도 1년에 한두 번 작성된 그 대차대조표에 기초해가지고 주당 순자산을 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주당 순자산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이고, 주당 순자산도 특정 시점의 순자산이죠. 근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손해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오늘날은 그 대차대조표 차변에 있는 유동자산도 유가증권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심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유동부채도 그 회사채이냐 아니면 시비를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부채 성격이 달라지죠. 또 회사채를 하더라도 장기성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느냐 아니면 그 단기로 발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또 환율 연동 부채냐 환율 연동 자산이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회사 재무 상태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나 아니면 경영의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 또는 자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걸 동태적으로 해석해야 나중에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 7가지 정도 열거를 하면, 첫째는 이제 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분기별. 또 아니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기별. 또 아니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차대조표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날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대차대조표 자산에 유가증권이 많거든요. 또 계열사도 있고. 그러다 보면 유가증권 가격이 하루하루 변하잖아요. 그 얘기는
재무 상태가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를 특정 시점에 작성했을 뿐이지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는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유가증권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주식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이냐 아니면 NFT 관련 주식이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다른 자산이에요. 또 은행에 그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돈을 빌려러 가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은행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이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 어떤 것인지 다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투자자 중심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이 어떤 유가증권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회사채도 자기 기업,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가 있는 A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부채지요. 그렇지만 A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 있는 B 기업의 채권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유가증권뿐이 아니에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죠. 재고자산이 대부분 아파트도 재고자산이고 원자재도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재고자산이죠. 분양하려고 건축을 했는데 안 팔리면 그냥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분양 가격으로 책정을 하면 실제로는 안 팔리는데 과대평가되겠죠. 왜냐? 그 장부 가격으로 팔렸다면 재고가 아니겠죠. 그 분양 가격으로. 그러니까 팔리지 않았으니까 재고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자산을 그 분양 가격으로 평가해 나오면 대차 대조표가 그 과잉 평가되겠죠. 그건 건설회사 얘기고. 그런데 원자재를 대부분은 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식료품 회사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등락하는 거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그 실제 그 향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실제 재고 자산을 평가하면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성격을, 그 다음에 고정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고정 자산으로 취급하는데 부동산 가격도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시장금리 동향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냐 어느 지역에서 거기에 따라 가격이 또 등락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자산을 특정 시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자산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외화자산, 외화부채는 말할 필요가 없죠. 환율 등락에 따라서 환율이 1년에 7%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고 또 환율 예측에 잘 실패해가지고 그 외화자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외화부채를 늘려야 되는 시기에 외화자산을 늘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판이죠. 일종의 오판 때문에 나중에 자산 가치가 등락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지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화 가치 등락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험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재고자산은 원자재의 경우에는 그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서 매출액하고도 관련되고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유가가 상승했어요.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그 원자재를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유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매출액 할 때 올라간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팔리고요. 근데 유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장부 가격대로 그 평가하면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100불 하던 유가가 50불까지 하락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장부상 100불 평가되는데 3개월 후에 50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100불로 계산해 갖고 물건을 팔려고 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재고 자산에 따라서 영업 실적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예금성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회사채와 같은 채권, 그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 있잖아요. 뭐 대출 이자든 예금 이자든. 예금 이자는 금리가 낮아지면 불리하고, 대출 이자는 금리가 높아지면 불리하죠. 그 다음에 그 유가증권 중에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또 금리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회사채 가격이 이제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동태적으로 해석해야만이 자산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종류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사채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다르고, 국채냐 회사채냐에 따라 다르고, 회사채도 A 등급이냐 트리플 B 등급이냐, 아니면 트리플 B 등급에서 더블 B 등급으로 추락할 회사채냐, 그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또 만기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장기일수록 금리가 상승하면 대차대조표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망가지는데. 그 다음에 시중 유동성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아니면 화폐 유통 속도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유동자산도 그렇고 고정자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연준이 뭡니까? 대차대조표 축소한다는 얘기를 하면 원래 이를처럼 그냥 그 유가증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화폐 유통 속도, 그러니까 거래가 툭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차대조표가 그 특정 시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것까지 감안해가 가치주인지 아니면 그 가치주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올해가 대표적이죠. 뭐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 그 코스피 시장은 망가졌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지금 대차 대조표를 해석해 버리면 그 회사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원래 1월 말 기준으로 하면 50% 내지 60% 하락한 주식이 많거든요. 그러면 대차 대조표가 망가지가 있는 상태지요. 원래 1월의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그 보유자산 매각한다는 그 여사록이 공개되면서 가격이 폭락해 버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차 대조표이지만은 그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손익계산서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것도 아니면 그 유상증자를 하거나 시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 공개를 할 때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 공개할 때 그 타이밍까지 조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신용 등급이 추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재무 구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악화될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7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회사채 발행을 해도 신용 등급이 추락해 버려요. 물론 대출금리도 상승하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차 대조표를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 주요 장부이기는 하지만은 그 경영자나 아니면 경영 관련 부서에 있거나 아니면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동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